신뢰는 복리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복리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섬이 증거입니다. 67달러. 1950년 어느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2025년 그 나라는 43,000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태평양 작은 섬 하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구 3,000명의 티니안 섬. 한 경제학자가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명에서 시작해 80년 만에 400명으로 늘어난 어느 공동체가 섬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의 45%, 교육의 60%를 책임지고 20년간 명문대 합격자를 독점하다시피 했죠.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1977년 동굴에서 발견된 1847구의 유골이 그 실마리였습니다. 조선인이라 새겨진 군번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80년 전 지옥에서 살아남은 11명과 세계를 놀라게 한 한 나라의 성장 곡선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7월 티니안 섬 북쪽 정글에서 미군 공병대가 오래된 동굴 하나를 열었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굴 안에는 유골 수백 구가 쌓여 있었고 습기와 부패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현장을 지휘하던 장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유해가 아닙니다. 그중 한 유골의 손목에서 발견된 녹슨 군번줄 하나, 거기에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인. 그로부터 47년이 흐른 뒤 저는 그 이름의 비밀을 찾아 이 섬에 왔습니다. 저는 마커스 설리번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20년간 태평양 도서국 12곳의 경제 생태계를 연구해온 사람이죠. 제가 믿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 기록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20년간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니안 섬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섬이 제가 쌓아온 공식을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2024년 3월 저는 유엔 개발계획 자문위원 자격으로 티니안행 경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구 3,000명의 작은 섬,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점 하나 같은 곳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출장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만 보였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전 보고서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죠. 마치 이 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청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침묵 속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울창한 야자수 숲, 녹슨 철조망이 남아있는 낡은 건물들, 한적하기 그지없는 도로. 전형적인 태평양 소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 한쪽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명단, 공무원 명부였는데 성씨들이 심상치 않았죠. 킹, 신, 최, 강, 박, 리 명백한 한국 이름들이었습니다. 인구 3,000명의 작은 섬에서 공무원 명단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계 성씨라니. 저는 그 순간 노트북을 닫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놀라세요. 공무원 절반이 한국계거든요. 절반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인구의 10% 남짓한 소수가 행정 조직의 45%를 차지한다. 이건 통계적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시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재무부장 마리아 킹, 교육국장 존신, 기획실장 데이비드 최 직책마다 한국계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977년 발견된 1847구의 유골과
지금 이 섬을 움직이고 있는 한국계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장 다니엘 킹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는데 그가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제 증조부 김영수입니다. 1944년 이 섬으로 끌려왔죠.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야윈 얼굴에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온 한국인이 2,700명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방공호를 파는 동굴에서 일했죠. 탈출을 시도하면 공개 총살이었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군은 그들을 절벽으로 몰았습니다. 일부는 동굴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700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 섬에 한국계가 3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니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1명이 남았죠. 제 증조부를 포함해서요. 11명이요? 2,700명 중 단 11명만 남았다는 겁니까? 생존율 0.4%. 그런데 왜 그들은 남은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700, 1,847, 11, 300 숫자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섬 북쪽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절벽 아래로는 검푸른 태평양이 출렁이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1944년 수백 명이 스스로 뛰어내린 곳입니다. 저는 절벽 끝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1847구의 6골, 11명의 생존자, 그리고 80년 후 이 섬을 이끌고 있는 300명의 후손들. 이 숫자들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고,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라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섬의 바람은 통계보다 뜨겁고 이 땅의 침묵은 숫자보다 웅변적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티니안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섬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는데 큐레이터 로사가 저를 맞이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참모로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2층 전시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1944년 구역입니다.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전시실 입구에 걸린 대형 명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작성한 강제징용자 명단이었죠.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천에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그중 한국인이 2,700명이었습니다. 김영수, 박철호, 이상만, 최두환.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살아있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슨 삽, 찢어진 노동복, 군화 한 짝, 그리고 집단 노동 현장을 찍은 흑백 사진들. 사진 속 남자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거대한 돌을 나르고 있었고 뒤에는 총을 든 일본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로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쌀한 공기와 소금물이 전부였죠. 탈출을 시도하면 공개 총살이었고 병에 걸려 쓰러지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1944년 7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꼭 1년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노동복에 찢어진 천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피와 땀이 배어 갈색으로 변색된 천, 그 천이 품고 있던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건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로사는 저를 박물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섬 북쪽 끝 절벽이었습니다. 반자이 클리프, 만세 절벽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1945년 8월, 일본군은 패전이 확실해지자 이곳으로 수천 명을 몰았습니다. 민간인, 군인, 그리고 강제징용된 한국인들까지요. 미군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강요했죠. 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80m 아래로 검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수백 명이 뛰어내렸다고요? 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고 왜 일본 천황을 위해 죽어야 하냐고 외쳤죠. 그러자 일본군은 총을 겨눴습니다. 일부는 총에 맞아 죽었고 일부는 절벽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죠. 그런데 11명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로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모로족이 숨겨줬습니다. 참모로족이요? 로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초 한국인들이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일본군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몇 명이 밤에 몰래 우리 마을로 왔습니다. 자기들 배급사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굶으면서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로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요. 1945년 8월 일본군이 동굴에 한국인들을 가둬놓고 불을 지르려 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11명을 빼냈습니다. 밤중에 정글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숨겨줬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복이 아닌 보온. 이건 제가 지금껏 연구해온 경제학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도 게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굶주린 상황에서 자신의 식량을 나눈다.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한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다음 날 로사는 박물관 수장고에서 나무 십자가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십자가였는데 표면이 매끄럽게 달아 있었죠. 1944년 크리스마스 한국인 청년 하나가 우리 마을 여자에게 이걸 선물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반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80년 전 한 청년이 깎았을 나무, 그가 새긴 약속의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1명이 남기로 한 겁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저녁 절벽 위에 다시 섰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죠.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11명이 남은 이유를, 그들이 선택한 것의 의미를요.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이 80년 후 이 섬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 인간이 발행한 가장 비싼 통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78세 노인 마누엘을 만났습니다. 생존자 11명 중 한 명이었던 김영수의 아들이었죠.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3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죠. 마누엘은 낡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평생 그 말씀만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마누엘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1950년대 11가정이 힘을 합쳐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나르고 지붕을 올리고 책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굶어도 아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배움만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1가정의 자녀들은 전원 미국 본토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가족들이 돈을 모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학위를 받고 기술을 배우고 이 작은 섬으로 다시 돌아와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시청 통계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인구 3,000명 중 한국계가 약 300명, 정확히 10%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 한국계 비율은 45%, 교사 중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통계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패턴이었죠. 더 놀라운 건 교육 데이터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섬에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이 총 11명, 그런데 그 11명이 전원 한국계였다는 겁니다. 하버드 3명, 예일 2명, MIT 4명, 프린스턴 2명.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80년 전에 남은 사람이 11명, 80년 후 아이비리그 합격자가 11명.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티니안 한국계 공동체의 성장 곡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곡선이었죠.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43,000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티니안의 10일 가정은 1950년 맨손으로 시작해서 2024년 섬 행정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그래프를 겹쳐놓고 바라봤습니다. 기울기가 같았습니다. 성장의 패턴이 동일했죠. 교육에 대한 투자, 신뢰의 복리,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 세 가지가 한반도와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11명이 심은 씨앗이 80년 동안 복리로 쌓여 숲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공식, 신뢰의 경제학이 이 작은 섬에서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섬은 한국의 축소판이고 한국은 이 섬의 확장판이다. 3일간의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인구 3,000명 중 한국계 300명, 공무원 45%, 교사 60%, 아이비리그 합격자 11명 전원 한국계. 분명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노트 한가운데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제가 MIT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과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신뢰만으로 한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감정에 취한 연구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신문사 기자 레이먼드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티니안 토박이었는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보기엔 좀 다릅니다. 한국계가 너무 힘이 세졌어요. 행정도 교육도 심지어 금융까지 장악했죠. 토착민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레이먼드가 말을 이었죠. 물론 그들이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졌어요. 한 집단이 너무 많은 걸 가지면 그건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범적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이 섬에도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신뢰가 권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11명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레이먼드가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로사 큐레이터였죠. 내일 오전 10시 위령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증언이 나를 설득해야 할 차례군요.
다음 날 아침 위령비가 서 있는 언덕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계 주민들은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참모로족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섰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위령비 앞에서 목사가 기도를 올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념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아이였는데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한국어였습니다. 80년 전 이 섬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언어로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었죠. 이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저는 위령비 앞에 홀로 섰습니다. 비문을 읽었죠. 배워서 일해서 함께 살기를. 1944-2024. 단 8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레이먼드가 지적한 불균형도 제가 품었던 의심도 결국은 표면적인 것이었다는 걸요. 이 공동체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헌신이었고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11명이 남은 이유는 이 섬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갚고 함께 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경제 공식이 아니다. 인간의 공리다. 위령비 제막식 다음 날, 저는 티니안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해안가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는데 교장 사라 킹이 정문에서 저를 맞이했죠. 50대 초반의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교무실로 안내하며 벽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교사가 12명인데 7명이 한국계입니다. 제 증조부도 11명 중 한 분이셨죠. 저는 교사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킹, 신, 최, 박, 리 익숙한 성씨들이었습니다. 사라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배움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라고 배웁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복도 벽면에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찍은 사진들이었죠. UCLA, 하버드, MIT, 예일 미국 최고 명문 대학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19년 하버드 합격증을 든 소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 킹, 증조부 김영수를 기리며. 사라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지금 하버드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은 이 섬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섬에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 수 정확히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이 모두 한국계였다는 사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80년 전 남은 사람 11명, 80년 후 명문대 합격자 11명. 세대의 숫자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의도된 결과였고 3대에 걸친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시장 랄프 토레스와의 면담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참모로족 출신이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그래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17년 우리 섬 재정 적자가 200만 달러였습니다. 의회에서 한국계 마리아 킹을 재무부장으로 임명했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죠. 어떻게 했냐고요? 신뢰였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정책을 주민들이 믿었고 함께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뢰는 세금보다 강력한 통화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티니안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죠. 광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TS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였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 불렀고 어른들도 손뼉을 치며 리듬을 탔습니다.
그때 마리아 킹 재무부장의 딸 소피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장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죠.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요. 축제가 끝나고 저는 다시 위령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위령비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비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배워서 일해서 함께 살기를. 11명의 약속이 세대를 건너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가 이제는 이 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적은 순간이 아니라 습관이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섬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신문에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 레이먼드 기자가 쓴 칼럼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계 공무원 비율 과도, 토착민 소외 심화. 기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인구의 10%가 행정직의 45%를 차지한다는 것, 교육 부문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승진한 공무원 중 70% 이상이 한국계라는 통계까지 덧붙였죠. 기사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능력주의는 중요하지만 균형 없는 능력주의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느꼈던 감동이 혹시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일부 토착민들이 댓글로 불만을 표출했고 정치인들도 압박에 나섰죠. 심지어 의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민족별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외부 전문가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죠. 제가 써야 할 문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권력화될 때 그것은 부패가 아닌가? 저는 이 문장을 타이핑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사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박물관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해안가 언덕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는데 거실 창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로사는 차를 내오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문기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색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8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로사가 말했습니다. 1946년 9월 생존자 11명이 함께 작성한 편지입니다. 우리 참모로 족장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는데 영어 부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워서 일해서 함께 살기를.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섬을 지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물려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목숨을 구해줬듯이 우리는 이 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80년 전 약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결심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으니까요. 이틀 후 시청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계 주민들도 있었고 참모로족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이 섬을 조사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데이터를 분석했고 통계를 검토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계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교사 비율이 불균형합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배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보답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46년 11명이 남겼던 약속을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배워서 일해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80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능력주의가 아니라 책임주의입니다. 11명의 후손들은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사에게서 받은 편지 4본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편지가 증명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공존을, 권력이 아니라 헌신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학교를 만들었고 여러분의 행정을 떠받치고 있으며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회장 전체를 채웠죠. 저는 그날 저녁 다시 절벽 위에 섰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자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억을 간직한 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섬이 증명하고 있는 건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저는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죠. 짐을 싸다가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랄프 토레스가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시장실을 찾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답해야 할지 아니면 이 섬에서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고 2024년에는 4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였죠. 시장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1명이 남았던 나라가 세계 12위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는 티니안 11명 가정의 성장 곡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래프였죠. 1950년 맨손으로 시작한 두 집단이 2024년 각자의 무대에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그래프를 겹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울기가 같았습니다. 성장의 패턴이 동일했죠. 교육에 대한 집착, 신뢰의 복리,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 세 가지가 한반도와 태평양 섬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숫자의 기적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다. 다음 날 아침 시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장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죠. 한국에서 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한국 대사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장과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그 자리에 섰죠. 상자를 열자 책 수십 권이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의 진실 마이너스 티니안의 기억. 송혜교와 서경덕이라는 두 사람이 기증한 역사 안내서였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많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는 티니안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위령비로 향하는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계 주민 100여 명이 깨끗한 옷을 입고 모였고 참모로족, 필리핀계, 캐롤리니 안족까지 모두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꽃을 들고 있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죠. 저도 그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위령비에 도착했을 때 소피에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소녀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석양이 위령비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80년 전 11명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11명의 약속이 인류의 언어가 되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성공과 티니안의 기적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었죠. 교육, 신뢰, 포기하지 않음. 이 세 단어가 한반도를 일으켰고 태평양의 작은 섬도 함께 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세계를 설계했다. 그리고 이 섬이 그 증거다. 출국 전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라 킹 교장과 마리아 킹 재무부장이었죠. 두 여성은 박물관 앞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는데 첫 장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1946년 촬영된 사진이었죠. 11명의 남자와 참모로 가족들이 함께 서 있었고 뒤로는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리아가 사진 한가운데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증조부 김영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이 남기신 편지 원본이에요. 앨범 뒷장에 접혀있던 편지를 펼치자 80년 전 잉크로 쓴 한글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배워서 일해서 함께 살기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 12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어떤 경제 이론보다 무거웠죠.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배웠고 아버지 세대는 일했고 우리 세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두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11명 생존자들의 결의가 느껴졌죠. 이건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계승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숫자들을 입력했죠. 티니안 케이스 11명에서 시작해 80년 후 300명으로 성장, 인구의 10%가 행정의 45%와 교육의 60%를 담당. 한국 케이스 1950년 GDP 67달러에서 2024년 43,000달러로 도약, 세계 12위 경제 규모.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집착, 신뢰의 복리, 집념. 저는 결론 부분의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휴먼 캐퍼털 빌트 안 메머리. 기억 위에 세워진 인적 자본. 이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1847구의 6골, 11명의 생존, 300명의 후손, 그리고 4천만 명의 한국인. 숫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의 경제학을 보았다. 자본은 소진되지만 기억은 이자를 낳는다. 그것이 한국이 그리고 이 섬이 강한 이유다. 20년간 데이터로만 세상을 분석했던 저는 이제야 진짜 공식을 발견한 겁니다. 경제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역사는 약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경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맸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섬 전체가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밀림, 푸른 해안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반짝이는 위령비 하나. 저는 그 위령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77년 동굴에서 발견된 1847명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그들은 이름이었고 약속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11명을 살렸고 80년 후 300명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결국 한국가의 정신을 증명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섬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섬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의 비밀은 반도체도 케이팝도 아니다.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한국이었고 그것이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경제였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1847명이 죽었다. 11명이 남았다. 그리고 80년 후 그 기억이 세상을 바꿨다.